안녕하세요. 평생을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며 산 저에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복수할 날이 오다니 너무나 기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그저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저였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식은땀이 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항상 제 탓으로 돌리면서 저를 자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척이나 낮아지고 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왜 태어난 거지? 이렇게 바보 같은 내가. 하면서 거의 저를 매우 매우 못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 스스로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면 맨날 악몽 꿔요. 그때 왕따 당한 기억이 나오는 악몽이요. 저에게 그 악몽은 가히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던 저에게 담배같이 내려온 사람이 지금이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집단 심리 상담에서 만나서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나도 큰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고, 전 연달아 하게 된 취업 실패로 인해서 꽤나 우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말하다 보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치료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치료가 지속된다면 난 곧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거야 하면서요. 그렇게 집단 심리 상담 마지막 회가 가까워졌을 때 전 용기를 내서 그 남자의 번호를 물어보았어요. 항상 심리 상담할 때 제 옆에 앉은 그 남자에게 전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이번에 내가 용기를 안 내면 정말로 평생 동안 후회할 것 같아서요. 큰 용기를 내서 전 번호를 물었고, 다행히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번호를 주었습니다. 진짜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물어본 번호에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을 받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성공했구나. 드디어 나도 사람에게 거절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전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행복함에 겨워서 매일 춤추며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남자와 함께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전 국제통화로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한 8살까지는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면서 컸어요. 제가 맨날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외국으로 떠나셨죠. 한국에서 전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커가면서 그때부터 이유 없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제가 뭘 하던 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자해를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그래, 네가 한 선택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우린 널 믿는단다. 너가 고른 남자도 좋은 남자겠지. 상견례 날짜 잡히면 우리가 그 날짜 부근에서 들어갈게. 한국에.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 남자의 직업도 안 물어보고 그냥 쿨하게 외국 마인드로 오케이 하는 부모님이 살짝은 밉기도 했습니다. 전 그렇게 별달리 반대도 없이 결혼에 대해서 허락을 받게 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상견례를 진행하고 상견례하고 2주도 안 되어서 바로 식을 올렸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한국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식을 빨리 앞당긴 거죠.
바로 제 결혼식 보고 해외로 떠난 부모님은 저에게 잘 살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형식적인 말을 남기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난 또 혼자 남겨졌네. 이런 생활 너무나 지겨워. 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정말로. 왜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젠 내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존재가 마치 영원불멸한 내 편에 대한 존재인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찰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시댁에서 해준 건데 시댁 쪽에서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 집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급전이 필요하다는데 은행 대출은 안 나오고 결국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급하게 빼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저희는 그 집 보증금을 빼서 드리고 급한 대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돈이 갑자기 필요한가 했더니 신우가 어디서 사채를 빌려 썼나 봐요. 신우는 현재 무직이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손을 빌리다 못해 사채까지 손에 댄 거고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결국 저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 왕따 당할 때 저를 괴롭힌 아이와 그 느낌이 너무나 비슷했고 성격도 굉장히 세고 사람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보다는 남자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교묘한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였어요. 빨래통에 제 빨래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신우는 제 곁을 지나가면서 씨발 누가 이 빨래통에 내 옷이랑 섞거나 칵 하면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신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반항이라도 할 텐데 전 소심해서 그런 반항도 못하고 그냥 쭈글쭈글하게 눈만 내리깔고 있었죠. 그런데 저 집안에서 한 명만 저를 괴롭히면 몰라요. 시모도 신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항상 고기 반찬 있으면 남편이랑 신우한테만 따로 그릇을 내어주고 아예 제 고기 그릇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딸의 빈혈이 있어서 이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해. 이게 소갈비랑 등심이라서 엄청 비싼 거야. 손님한테 못 주는 거지. 하면서 웃으며 저를 노려보는데 진짜 치사하다. 나이 드시고 이렇게 살고 싶나? 하면서 그냥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웃긴 게 그런 상황이면 솔직히 남편이 중재를 하거나 저에게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걸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냥 자기 먹고 이런 거 하기 바빴어요. 참 사람이 치사해도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고 눈치가 없을까? 전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슬슬 결혼한 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랑 그리고 신우랑 옷을 같이 보러 가게 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 살이 거의 14kg 정도 찐 상태였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점원한테 어머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엄청 창피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요즘 살이 쪄서 어디 쪽팔려서 데려가지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내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기가 좀 그렇다니까. 이 얼굴을 봐. 살이 쪄가지고. 어디 뭐 저 산 뜯어지다가 거기 멧돼지고기 먹고 두둑하게 살쪄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된 그런 산두더지 같지 않아? 난 신기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찔 수 있나?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여기에 있긴 하나? 거의 없지. 뭐 그럴 것 같아. 암암 쉽지 않지. 그런 옷이 여기 있다는 게. 우리 며느리 저 살덩이를 어떻게 해. 지방만 빼도 우리나라 석유보유국은 되겠어. 기름값 떨어지겠네. 저 몸뚱이 지방 하면서 자기 딴 애는 유쾌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전 진짜 큰 상처였습니다. 마음에 큰 멍이 들었어요. 그때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깔깔깔거리고 저를 놀렸는데 전 어릴 때 왕따 당한 기억이 살아나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참, 어이가 없네. 시모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날씬하세요? 바다 표범처럼 엉엉엉엉 거리면서 바닥 뚱뚱하게 굴러다닐 것 같은데 주제 파악이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 라고요. 이 말이 진짜 입 혓바닥까지 끝까지 올라온 걸 겨우 참고 전 그냥 그날의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이 상황을 넘겨버리니까 신우는 딱 생각한 거였어요. 아, 애는 진짜 만만한 애구나. 내가 괴롭혀도 되는 애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우의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신우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특유의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였습니다. 툭하면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난 지금 뭐 잘난 게 없어서 돈 벌어오지를 못하니까 신용대출이 가능한 네가 돈을 좀 빌려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한 겁니다. 얼마나 그 부탁이 부담스러워요. 어디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게 쉽나요? 전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야, 돈 빌려달라고.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것 같냐? 닌 왜 사람을 무시하냐? 나 장난으로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돈 빌려달라고. 아이씨 할 진짜 하면서 제 면전에서 욕을 한 겁니다. 저도 그때 화가 났어요. 신우, 제가 돈을 어디서 빌려요? 저도 아직 학자금 대출 남아있고 회사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회사 힘들지 않게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놀러 가듯이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신우처럼 그냥 일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신우나 제발 좀 이래서 잘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앞에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곧 조만간 빚을 내서라도 이 지긋한 집구석 제 발로 나가버릴 거니까요. 라고 딱 말한 겁니다. 제 인생에서 부모님한테도 해본 적 없는 거절과 대드는 행위를 신우한테 한 거였어요.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말한 거였습니다. 저희 그런 모습에 신우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니 딱 얼굴 표정을 바꾸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장난하니? 어디 그렇게 예의 없이 내가 네 신우 아니야? 너 또 이거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 내가 아주 내 동생은 왜 이딴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넌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완전히 여우구나. 내가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너 어릴 때 왕따였다며.
애들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너 볼 때마다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체육시간 끝나고 교실 가면 책상에 막 물건들 어지럽혀 있고 쯧쯧쯧쯧. 네가 불쌍하다. 난 네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한지 알겠어. 왕따 당하는 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100%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성격이 이상하다는 거지. 쯧쯧쯧. 이라고 하면서 저희 아픈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건 다 참는데 그렇게 제 예전 이야기 들먹이는 건 도저히 절대로 참을 수 없더라고요. 뒷목이 딱딱해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온 전 신우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신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리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도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인생 루저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신우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구직도 못하고 집에서 쪽팔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살기를 제가 간곡히 기원할게요. 알겠죠, 신우? 신우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구직에 실패한 거예요. 진짜 사회에서 왕따가 누구인지는 신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네? 하면서 전 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반격에 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면서 손을 올린 겁니다. 그 순간 저의 기억은 멈추었어요. 고교 시절까지 배구 국가대표를 준비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신우였지만 배구 선수의 덩치, 그 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손을 올려서 제 뺨을 내리쳤으니 전 당연히 정신을 잃고 기억도 안 나게 된 거죠. 저요, 눈을 뜨니까 제 눈에 하얀 색깔 벽이 보이더라고요. 전 그 순간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